당정이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20% 낮추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대 인하폭입니다. 올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쳐 연간 목표인 4%대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인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외식과 여행 등 총 9개의 소비 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합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DSR 규제 시기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총 대출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 대해 적용키로 했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유가 급등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의 유류세 인하안을 내놨습니다. 이외에 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20% 내립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물가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리터당 약 820원. 유류세가 20% 낮아지면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64원 낮아집니다. 이외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려갑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732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1,568원 수준으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월 2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 인하는 역대 최대로 과거 2008년과 2018년 인하폭과 비교해도 가장 큽니다. 당초 정부는 15% 인하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여당이 20% 인하안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총 6개월입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현재 2%에서 0%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를 총 2조 5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정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쌀과 계란, 육류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 관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올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 대비 0.3% 상승해 이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둔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우리경제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1.7%, 0.8%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3분기 부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과 동시에 공급 병목 현상이 맞물리며 민간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남은 4분기 동안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올해 예상치인 연간 4%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 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합니다. 일부 온라인 사용이 가능했던 외식과 공연, 농축수산물 쿠폰 3종을 포함해 사용이 중단됐던 숙박과 여행, 체육 등 6종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총 9종의 쿠폰의 오프라인 사용을 허용하되 기존 비대면 방식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월부터 일상회복을 향한 방역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남은 기간에 방역과 경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민생 회복과 경기 반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비정규직이 사상 처음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사상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천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4만 명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래 처음입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76만 9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333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156만 7천 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 오랫동안 예고했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계부채 완화와 실수요자 보호,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가장 중점이 되는 것 같은데 관련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총 대출 금액에 대한 1년 동안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은행의 경우 2천만 원, 비은행은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DSR 규제를 확대할 예정으로 현재는 3단계 중 1단계만 7월부터 시행된 상태입니다. 2단계는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서는 대출자, 3단계는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차주들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차주 단위 DSR 규제 시기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내년부터는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신용대출 등 1억 8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년에 2천만 원 넘는 대출을 받을 경우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해 DSR 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나도 영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미 받은 대출도 영향이 있나요? 네, 기존 대출은 신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새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추가 대출을 신청할 때 DSR이 이미 40%를 초과한 상태거나 추가 대출로 DSR이 40%를 넘어서면 대출을 더 받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주택 구입 등을 목적으로 큰돈을 빌린 사람들은 생활비 등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신용대출과 관련한 DSR 계산법도 바뀝니다. 지금은 신용대출 만기를 7년으로 가정해 DSR을 계산하는 데 금융당국은 이를 내년부터 5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과연 제1금융권도 이 대출 제한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도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이 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제한도 포함됐습니다. 이 금융권의 DSR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해 이 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40%로 강화될 것이란 얘기가 많았는데요. 금융당국은 이 금융권이 은행권에 비해 대출 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등등에도 차이가 존재해 강화 비율도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DSR 산정에서 제외됐던 카드론도 앞으로는 포함되며 빌릴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카드론 등 이 금융권을 찾는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출 일단 잡기는 잡겠다라는 포부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과연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가 됐다고는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를 감안해 DSR 적용에 일부 예외를 두었습니다.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도 제외된 전세자금 대출은 DSR 총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책대출, 소액대출 등도 전세대출과 함께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도 예외입니다. 다만 올해 4분기의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전세대출은 내년도 총량 관리엔 다시 들어갑니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의 목표치를 올해 말 대비 4에서 5%대로 정했는데요. 여기에 전세대출이 포함돼 계산됩니다. 즉 DSR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더라도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 상황에 따라 심사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 잡히면 플랜 B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전세대출의 경우 검토 가능한 대책으로는 취급 후 추가 대출 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 도입과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인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세대출 상황에 따라 DS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의 DSR 규제 포함 등 플랜 B는 검토 가능한 대책을 열거한 것으로 추후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하나씩 도입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다희 기자와 함께 이번에 관련 대책 내용부터 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향후 전망에 관해서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인데요. 한동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출 한파를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과 함께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다 플랜 B까지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올해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발표된 상황이라서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영향이 좀 미미할 것인지 아니면 눈덩이같이 불어난 이 가계부채를 좀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올해는 한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 가계대출이 지난 10년간 평균치 한 7%대 증가율이 예상됩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는 내년입니다. 이 내년부터는 기존에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던 DSR 규제를 이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직접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주 입장에서는 DSR 비율을 무조건 맞춰야만 하기 때문에 상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규 대출이 억제됩니다. 이 가계부채 전망과 또 관련해서 DSR 규제와 함께 고려할 중요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지난 9월 말에 발표된 여신 총량 규제의 강화인데요. 이 금융기관별로 여신 규모를 올해에는 전년 대비 7%대, 내년부터는 4%대로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럴 경우에 내년에 억제되는 대출 수요는 약 39조 원에서 61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가 1,160만 가구인데 이 가구 단위로 환산할 경우에 최대 530만 원의 연간 대출 수요가 억제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 8월에 25bp를 인상했는데 다음 달에 한 차례 더 인상이 확실시됩니다. 그만큼 가계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총량 규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겠지만 내년부터는 강화된 DSR 규제와 금리 인상 효과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 대출 증가폭이 아무래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가계 부채도 잡고 실수요자도 보호할 수 있으면 두 말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면 가장 좋기는 할 텐데 일단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저희가 당장 대출받기는 어려워진 상황으로 풀이가 좀 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가 좀 나오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 그 금융당국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 측면이 있습니다. 가계연체율이 단기간에 상승하고 이 실수요자 피해도 그만큼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DSR 비율을 금융기관별로 상당히 낮춰놨고 이번에 그 차등도 뒀는데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들은 은행에서 보험에서 캐피탈, 또 캐피탈에서 상호신용금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이 금융기관들은 또 총량 규제를 받기 때문에 결국 신용등급이 낮은 그런 그 분들은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저소득층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캐피탈, 상호신용금고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계가 자칫 어려워질까 봐 그렇게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가계소득 구조를 5분위로 나눠 봤을 때 이 최저소득층인 가계소득 1분위의 경우 60%가 적자 가구입니다. 그리고 2분위는 30%가 적자 가구입니다. 이 생존을 위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전세자금 대출도 이 금융당국에서 이 지금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서 언제든지 추가 억제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지금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이 정액 시에 DSR을 적용하고 또 주택금융공사 등 이 보증기관들의 보증비율 인하 등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으로서는 그 위험 회피를 위해서 이 차주들에게 금리를 인상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실수요자에게 그만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가계부채 완화와 실수요자 보호까지 과연 이번 대책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올 3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올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2% 증가한 11조 8,053억 원으로 역대 분기 기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20.4% 상승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던 지난 2018년 4분기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보였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의 호실적은 올 들어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걸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중장년층 스포츠로 여겨졌던 골프가 최근 트렌디한 레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기순환이 어려운 실내를 대신해서 실외 스포츠로 각광받으며 젊은 골프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골리니, 골프워, 백돌이, 오잘공, 최근 MZ세대에게 익숙한 골프 용어입니다. 최근 SNS에선 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 인증샷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 골퍼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추산한 올해 골프 인구는 515만 명, 2009년 293만 명에서 76% 늘었는데 이 중 2030은 115만 명으로 22%나 됩니다. 골프 인구가 늘며 시장도 동반 성장하자 패션 브랜드들은 서울 도심에 잇따라 체험 공간이 마련된 매장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골프에 힘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0년 코브라 골프 클럽을 인수하며 골프 카테고리를 강화해온 푸마는 인수 10여 년 만에 골프 퍼포먼스 센터 코브라 푸마 하우스를 열었습니다. 골프 클럽과 의류, 용품을 경험할 수 있고 클럽 시타를 통해 오랜 경력의 코브라 골프 전문 피터로부터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공간. 목표는 골린으로 불리는 MZ세대입니다. 이를 위해 위치도 2030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로 정했습니다. 한세MK도 최근 서울 도심 한가운데 골프웨어 PGA 투어 앤 LPGA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이 스토어는 골프웨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에 둘러싸인 필드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위해 디스플레이에 공을 들였고 트랙맨과 펍뷰 등 최첨단 장비를 통해 실전처럼 골프를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골프 시장의 성장엔 코로나19 영향이 큽니다.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입되는 그 운동들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운동이 좀 더 각광을 받았고 우리가 해외로 나갈 수 없다 보니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야외 스포츠인 골프라는 운동이 가장 큰 각광을 받게 됩니다. 패션업계는 코로나 이후에도 골프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3만 5천 불 정도 현재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나라에 비해서 저희 골프 인구가 아직은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골프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올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별도의 증빙 없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이틀 내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크지만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등에 대한 대책은 각 부처에서 별도로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현모 KT 대표가 어제 발생한 대규모의 통신 장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보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KT를 믿고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며 조속하게 보상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KT는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로 인해 어제 오전 11시께부터 약 1시간가량 유무선 인터넷망이 장애를 겪어 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LG전자가 장애인 고객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어 상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LG전자의 고객 상담 서비스 자회사 하이텔레 서비스는 최근 수어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수어 상담센터에서는 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사가 청각과 언어장애 고객과 수어로 상담하고 서비스 엔지니어와 고객 간의 대화를 수어로 통역합니다. 수어 상담센터는 제품과 서비스 전문 지식을 갖춘 수어 상담사가 직접 응대하기 때문에 고객은 보다 빠르고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수어 상담을 이용하려면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전용 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서도 전용 번호로 영상통화를 걸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경제TV 개국 13주년 SN 라이브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K반도체 반등은 언제쯤이란 주제로 국내 대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산업 정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진행된 센 라이브 포럼에는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참석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10만 전자라 불리던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이어가며 500만 명이 넘는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양사의 센터장들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풀어나갔습니다. 이승우 센터장은 미중 패권 전쟁 영향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따른 안전재고 이슈가 발생하고 라니냐 등 기후 이변으로 인해 석탄, 유럽 가스 가격 급등으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센터장은 이번 겨울 유럽의 에너지 위기 고비를 잘 넘기면 반도체 시장 반등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며 반도체 장비 주식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노근창 센터장은 먼저 4분기 증시에 대해 테이퍼링 우려, 공급망 이슈 등으로 현재 국내 증시는 호재에 목말라 있다며 당분간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관련주와 업황에 대해서는 파운드리와 DDR5 디램 효과 등이 주가에 반영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디램 회사들은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시장의 예상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려가 일정 부분만 해소되더라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변곡점을 맞은 게 아니냐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경제TV 개국 13주년을 맞아 열린 SN 라이브 포럼에서 전문가들 역시 엇갈린 전망을 내놓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가격 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원 대표는 자체 시계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년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대표는 살만한 사람들은 다 샀다면서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는 상태라 내년 중순 이후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 이후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지역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김 대표는 내년 이후 주의해야 할 입주 폭탄 지역으로 인천과 대구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물 증가나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등을 하락 시그널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종원 아포유 대표는 서울 신고가율 양상이 특정 지역을 불문하고 다양한 곳에서 40% 이상의 폭등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 상승론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종원 대표는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의 신고가율이 높아진 후 해당 지역에서는 신고가율이 진정돼 가지만
다른 지역으로 전이돼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키 맞추기 장세가 급격한 속도로 나타나면서 고가의 지역이 급등 후 중저가 지역으로 가격 전이가 나타나며 이후 다시 고가 아파트가 상승하며 지속적인 신고가율을 만들어가는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 9월 하락 거래가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9월의 거래량이 대부분 취합되는 현 시점에선 전월 대비 차이가 없었다며 서울 거래량이 3,000건 아래로 떨어지는 건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지만 이와 반비례해 신고가율이 높아지는 것은 위험한 신호로 읽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네, 생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